네, 이충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그 외국계 운용사에서 주로 근무를 했던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올 1월부터 해외 ETF로만 정통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자문사를 하고 있고요. YTD로 저희가 상품 4개 정도 지금 운용하고 있고 자산배 운영하고 대체자산 AI, 그다음에 이제 공격자산, 혁신을 기반으로 한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그리고 디펜시브 포트폴리오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산 배분은 올해 YTD로 한 9%, 20% 정도 수익을 시현하고 있고 AI 대체자산이 플러스 한 8%. 네. 디펜시브는 금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실제 투자를 하려고 아직 조율 중인데 네. NPL 기준으로 한 4,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핫한 섹터긴 한데 뭐 워낙 주식형 나스닥 위주다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나 대체 자산 위주로 보면 그렇게 선방은 한 수준이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매크로 기반으로 한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 분석, 탑다운, 바텀업 하게 되면 일단 사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 방법 중에 이제 매크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 크게 보고 작게 들어가는 이제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2명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금 자문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법인 자금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고 판매사에서도 저희 거를 또 예쁘게 봐주셔서 예, 그래서 이제 출시하고 조금 연말 연초 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하자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매크로를 잘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자산 배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올해 상당히 그 선방한 그런 성과를 내셨잖아요. 네,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파월의 발언, 그 다음에 물가 안정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저점을 다지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더 갈 것인가? 맞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피로도 때문에 다시금 하락할 것인가? 그래서 한 연말부터 한 내년 초까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요새 많이들 뭐 산타랠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산타랠리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한 산타랠리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려운 시장인 것이 물가가 한풀 꺾였다는 사인은 이미 나왔고 저희는 물가 자체는 일단 피크아웃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난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파월 형님께서 발표하신 다음에 급작스럽게 시장의 키워드는 물가에서 이제 경기로 확 옮겨가 버렸죠. 근데 경기는 누가 봐도 물론 이따 저희는 뭐 침체는 아니고 이제 감속 정도라고 보긴 하는데 경기가 절대 좋지는 않다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거에 대한 우려감, 물가가 피크아웃 됐다는 기대감, 연준의 피봇이 언제 될 거냐는 또 기대감, 또 시장은 항상 빨리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이슈가 아마 기업 실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막 혼조되면서 조금 차피한 시장, 좀 흔들흔들하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확하게 10% 오를 거냐 5% 오를 거냐는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한 자릿수 정도의 시장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FOMC 이후로 그 금리 해지를 다 이제 이익 실현하고 이제 위험 자산을 한 30% 정도 포트폴리오 전체에 실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화두가 경기 침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컨텐츠 방향성을 보더라도 내년에 뭐 역대급 침체가 온다, 뭐 우리나라 경우에 IF 같은 경우도 올 수도 있다, 신국에서 부도난다, 유럽에서 또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약한 랠리긴 하지만 한 자릿수 정도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아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렇게 하드 랜딩. 즉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조금 과장 섞어서 단연코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일단 파월 의장께서 제가 지금 뭐 차트도 가져왔지만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 제가 지난 11월 2일 날 프레스 컨퍼런스 제롬 파월이 프레스 컨퍼런스 한 그 코멘트 중에 발췌했고 11월 30일 날 지난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스피치한 거에 발췌를 했거든요. 요지가 딱 일관되게 그런 거예요. 이번 올해 금리를 올리면서 이 패드 또는 이제 파월로 대신한다면 일관되게 하는 말은 딱 3가지예요. 경기를 적당히 좀 죽여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고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경기를 정말 어느 누가 경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뭐 오늘 뭐 주된 주제는 아니지만 네.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재편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이제 뭔가 뭐 패권 싸움이라고 하면 이걸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경기가 푹썩 가라앉게 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정책 이반자든 이븐 파월까지도 그런 상황까지는 절대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물가를 용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잡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거를 보시는 대로 역대급으로 빠른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물가 빨리 잡고 네. 빨리 불씨를 꺼버리자. 또 이제 불씨 껐다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기는 진짜 불씨가 꺼질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경기를 일단 적당히 가라앉혀야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벌써 지지난달부터 7월부터죠. 이미 생산자 물가 PPI는 꺾이기 시작했고 지지난달부터 CPI는 꺾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애매한 게 고용시장은 또 상당히 셌단 말이죠. 그렇죠. 지난주 ADP 보고서에서 나왔고 고용 지표에서도 나왔듯이 뭐 부문별로 꺾이고 괜찮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 스탠스를 그러니까 저희도 페드 정책금리 그러니까 어퍼 리밋 기준으로 4.75까지 봤는데 한 5%까지는 올릴 것 같다. 그럼 그 와중에 이제 경기는 조금 감속을 하겠죠. 그렇다고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죽일 거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심지어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방송들 보고 그러면 막 경제 대공황 말씀하시고 막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면 네. 시장이 어때서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그런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안 좋다 좋다가 이제 익스트림하게 갈리는 경향이 있고 네. 그럼 좋은 건 좋은 대로 안 좋은 거는 또 왜 안 좋다는 거에 대한 막 이 레토릭을 너무 좀 레토릭이 남발이 되는 그러니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분들께서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비관론자의 말은 되게 유식해 보이고 맞아요. 낙관론자의 말은 되게 허황된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드린 이유는 파월이 1년 내내 한 얘기가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면 경제를 정말 대책 없이 죽이려고 했으면 이런 말 쓰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가 아주 경제 펀더멘탈이 훼손될 만큼 안 좋으면 그때 내가 멈추던가 조절할게. 벌써 지난주에 조절론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고용이 너무 세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가겠다. 이제 이래서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제 그런 뜻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고용 시장만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미국이 분야별로는 틀리겠지만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미국이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실업률이 되게 낮은 이유가 일자리가 많아서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데 일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실업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듯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어 버리면 또는 뭐 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심각하면 실업률이 뜨겠지만 일자리 자체가 많아졌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당장 아주 뭐 비관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이미 다 아실 테고 소비 영향도 있고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충 보더라도 미국의 경기는 후퇴를 걱정한 경기 침체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반영고 없지 않을까. 경기 감속 정도 될 거다. 근데 아시겠지만 적당한 경기의 감속은요. 버블도 해소할 수 있는 측면, 재고도 소진할 수 있는 측면, 오히려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그렇게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한 게 인건비 상승률 관점에서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인건비 증가율이 또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맞습니다. YOY 한 5%도 넘었더라고요. 시간당 임금도 막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반대로 본다면은 물가가 빨리 안 잡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얘기는 또 연준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긴축 스탠스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쪽에서도 막 감원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질문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지금 일자리가 많고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아마존과 메타의 케이스는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좀 제가 궁금증이 맞는 있는데. 말씀이시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장을 분석하고 할 때 주로 외국 보고서를 많이 봅니다. 저희가 뭐 영어를 잘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저희 다른 대표님이나 저도 뭐 27년, 25년 이제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도 하고 운용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상품 개발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의 과거 그 경험을 비춰보면 외국 보고서가 훨씬 더 인덱스하고 훨씬 빨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분도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 많지만 시기 타이밍으로 볼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그 빅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감원하고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빅테크들이 미국 고용시장 미국의 지금 일자리가 취업자 수가 1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빅테크 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의 숫자는 아주 미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에너지 분야, 예를 들면 시추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뭐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하다못해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그 리테일의 어떤 큰 팩토리형 뭐 소매 판매점 이런 데에서 그 유발시키는 고용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는 되는 거예요, 지금. 업종마다 좀 다르군요. 그럼요. 근데 그 업종마다 다른데 그 업종의 고용 기여 효과가 어느 부분이 훨씬 더 크냐라고 할 때 빅테크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빅테크 부분은 지금 반도체 경기 안 좋고 뭐 가격 떨어지고 맞아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리고 사실 빅테크가 버블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이제 뭐 어떤 거품이 빠지는 현상 정도 이해를 해야지 거기서 막 대량 감원이 있다고 해서 미국 전체 고용시장을 흔들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고용시장 견조하다. 그러니까 더 호키시하게 나갈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페드가 금리를 올렸으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2020년 팬데믹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가격이.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거품이 빠지는 거고. 제가 오늘은 그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뭐 1년, 5년 인플레이션 기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심리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에서 소비자 기대 심리,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쪽은 좋지만 어떤 쪽은 적당히 빠져주는, 페드가 의도한 대로 가는. 그럼 경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페드가 원하는 그림이 연출이 되면서 가장 펀더멘털한 기초인 고용이 탄탄해? 그럼 경제 펀더멘털 훼손이 크게 없네? 그러면서 이쪽 부분에서는 버블이 좀 빠지는. 이거가 페드가 오히려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뇌피셜이긴 하지만 내년 정도에는 경기에 대한 또는 기업 실적에 대한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까지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골딜락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적당한 성장률 거기에 이제 뭐 중앙은행이든 정부의 어떤 인프라 뭐 IIJA-법이라든가 IRA-법이라든가 반도체 칩셋 이런 것들은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거고 전 세계 그 공급망 자체를 미국 위주로 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좀 곁다리로 가는 얘기지만 IRA-법이라든가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IIJA-법 같은 경우는 그 1929년도에 경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총 수요를 정부가 나서서 불러일으키면서 경제를 완전히 그냥 화랑으로 돌려놔 버렸던 그거만큼의 효과가 있는 법들이에요. 그 정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갖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전 조문을
리드 스루 하진 않았지만 모든 조항을 다 봤거든요. 8만 개 조항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그 안에 5만 178번째인가에 핵 연료에 대한 산업 육성 방안까지 다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충수를 끌어올리자는 것도 대기하고 있고, 뭐 빠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매년 어마어마한 정부 지출이 쏟아져 나갈 거고, 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리고 페드 같은 경우도 적당한, 만약에 거품이 꺼지면서 적당한 수준의 펀더멘탈 성장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굳이 호큐시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년 또는 뇌피셜입니다, 여전히. 네네.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오는 그런 시점은 알 수 없지만은 그렇죠. 대략적인 그런 매크로 상황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렇죠. 이제는 긴축이 끝났다? 네. 좀 그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견조하고 잘 버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그게 골디락스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한 내년 1분기, 2분기? 그 정도가 이제 금리 인상의 끝자락이라고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저희는 사실 내년 상반기 중에 피봇에 대한 신호는 나올 거고 여기서 말하는 피봇이 이제 중단인가요? 아니면 하락이죠. 이나요? 피봇은 꺾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용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요새 막 여러분들께서 피봇 얘기하는데 피봇은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다가 내리는 걸로 전환하는 게 피봇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아, 기대감. 네. 그러니까 기대감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야. 라는 사인이 상반기 중에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요.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까지의 상황은 적어도 올 1년은 연준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시장이 이랬다 저랬다 해석을 많이 하지만 맞아요.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면 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조절을 하겠습니까? 패드가 얘기한 그거를 잘 해석하고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투자를 하면 거기에 맞는 투자 대응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크게 실패하진 않지 않을까. 저희가 올해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피벗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는 멈출 거고 이미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년, 그런과 동시에 이제 기업 실적이 내년 1, 4분기가 되면 한풀 꺾였다는 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시장은 또 흔들흔들 하겠죠. 그래서 그 즈음이 시장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약간 주식을 싸게 그리고 그렇죠.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41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사실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채권도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본다면 채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채권 금리 동향을 보면은 사실 1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4.23% 딱 찍고 빠르게 좀 내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좀 채권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는 아까 왜 내년 연초 또는 상반기 중에 경기에 대한 이런 혼재된 저점이 오면서 이제 차피한 시장이 되면서 저점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전쯤, 그러니까 내년 굳이 말씀드리면 내년 1, 4분기 정도가 채권에는 더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워낙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채권에 대한 건 제가 꼭 한번 포인트 아웃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채권이라고 하면 많이 그런 분들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방송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금리 수준만 보고 금리 수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수준만 보자 그러면 채권 투자할 타이밍은 맞죠. 그런데 작년 한 해 경기가 안 좋고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채권을 투자했다면 국채투자학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등급 채권 투자학원 마이너스 20%에 육박합니다. 맞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받을 게 정해져 있고 금리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비싸냐 싸지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금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금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오르고 떨어졌는지를 잘 분석하셔야 신용 리스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만 보자 그러면 지금은 또 나쁜 타이밍이 아니에요. 단기라고 하면 이제 1년에서 한 5년짜리 금리, 만기 금리를 보는 거고 장기면 10년짜리 금리를 보는 건데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4%대 갔다가 지금 3.5%대로 갑자기 확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10년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담스럽죠. 단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3%대 후반 4%, 좋은 타이밍인데 저희도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3.5%가 됐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미국 페드가 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적어도 4.75 또는 5%까지는 올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75에서 100bp 정도는 올라갈 거고 경기가 벌써 침체 내지는 굉장히 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장기 금리는 경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급격히 빠졌지만 근데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게 나왔고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역사적인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소매 판매. 아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다른 겁니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는 내가 소비를 할 때 좀 미리 익스펙테이션이고요. 이 소매 판매라는 건 미국 전역의 리테일 세일즈를 총 집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산업 생산도 살아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일반 기업단의 상황이 신용 리스크라든가 유동성 위기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난 12월 1일 기준입니다만 448bp예요.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수만 보면 경제 펀더멘털이 생각보다는 탄탄하다. 그렇다는 걸 전제로 하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12월 달에 50bp든 올릴 거고 내년 초에 한두 번 이상 딱 올려서 4.75 또는 5% 정도까지 딱 올리고 나서 멈추겠다라는 걸 지난주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형님께서 시그널을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가 채권에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장기채 기준으로 한다면. 그리고 단기채는 더하죠. 단기채는 지금 페드 정책금리 연동이 훨씬 많이 되니까. 맞아요. 네. 지금 뭐 4%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기다려. 어차피 그건 같이 올라갈 거니까. 정책금리 올리면 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 굳이 투자해서 뭐 50bp든 100bp든 올라갈 때 그만큼 가격은 터질 건데 그걸 굳이 터진 타이밍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가 채권에도 좋은 타이밍이고 제가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만 갖고 채권의 타이밍을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채권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올랐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요. 그런데 금리가 이미 오른다는 상황은 우리나라 지금 PF 시장이라든가 기업체 시장들이 벌써 냉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정책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도 올라갈 거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기업이든 어떤 기업들이든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유동성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유동성 위험이 맞닥뜨리게 되고 그럼 그런 기업들이 사업을 하거나 확장을 할 때 뭔가 좀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렇게 되면 채권이라는 게 주식하고 다른 거는 발행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만기까지 갖고 있을 때 쿠폰 수익 얻고 내 가격 받고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채권은 이 디폴트 리스크, 부도 위험을 포함한 신용 리스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게 되면 기업의 신용 등급은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네. 기업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채권은 국채 같으면 증권회사에 가서 물론 이제 단위가 좀 커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가 그냥 국채는 사실 망할 염려 없는 거니까. 그렇죠. 개별 종목 사서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 버리면 돼요. 가장 속 편한 거예요. 그런데 뭐 신흥시장 채권이라든가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쪽으로 넘어가면 아무리 탄탄한 회사라고 할지라도 부도 위험 또는 신용 등급 강등 위험 이런 신용 리스크들이 의외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냥 길게 가버려도 돼요. 시장의 시간에 투자라는 거니까. 그런데 채권이나 헤지펀드, 특히 채권 이런 거는 오히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한 자산군이에요. 채권이라는 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단순히 금리 수준만 갖고 판단하셨다가는 물론 뭐 마이너스 20% 버텨도 돼요. 버티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 채권은 그렇지만 또 해외 채권으로 넘어가면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가격과 금리 먹겠지만 이 환 변동성에 대한 엑스트라 손실 위험이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자산을 오히려 전문 채권으로 유명한 글로벌 회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근무했던 회사의 자회사였는데 핌코 같은 회사가 그래서 아주 운용 자산도 크고 그런 전문가들한테 오히려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자산군이 채권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국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은 뭐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부도 비용이 높은 신흥국 국제 같은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보다도 오히려 그 신용 리스크 여파가 더 크다면 금리가 더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한 상반기 정도? 그 정도가 약간 좀 피복 기대감이 있면서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그때 과연 어떤 주식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사실 빅테크 주식들이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피복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완화 스탠스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나스닥이라든지 그 성장주에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물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주식들이 다시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좀 큰 그림에서 한번 말씀을 좀 이건 이제 저희가 아까 소개드린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의 투자 레셔널 백드랍 중에 하나인데 시장이 흔들리거나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요 주식 시장에서 항상 리더십은 바뀌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청화정 그랬고 맞아요. 뭐 철강 화학 그랬고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이번 올해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모든 자산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을 겪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2020년대에 발발한 팬데믹 때문에 언택트라는 그 어떤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현상을 바꾼 어떤 현상이 한번 튀어나왔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 정도가 아주 저는 그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운 시장이면서도 기회가 같이 상존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게, 조금 더 뒤로 가면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키워드가 엄청나게 그때 핫했어요. 그럼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을 그때 키워드로 언급을 하면 그때부터 막 본격화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R&D 투자가 2010년 중반 이후부터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양으로 R&D 투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R&D 투자가 지속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이 사회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가 바뀔 전조라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그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그거와 2020년도에 팬데믹에 대한 영향,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더군다나 패권 전쟁,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떼어내려는 작업, 이런 거시적인, 미시적인 또 사회 현상과 경제 현상이 정말 믹스돼서 뭔가 꿈틀꿈틀하는, 이게 정말 최악으로 정말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가 다시 한번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스케일업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쪽이 주도 업종 또는 주도주, 주도 세력이 될 거냐 하는 거가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이거든요. 빅테크라고 하면 반도체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메타 들어갈 거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요새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중에 방금 언급드렸던 건 모두가 다 잘 나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그 업종이 사그라든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항상 걸리거든요. 사이버 보안 같은 섹터를 먼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노베이션 테마에 비즈니스 사이클을 주도하고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그게 지금 딱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테마거든요. 그 테마를 저희가 6개 정도 분산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인데, 사이버 보안은 해가 갈수록 시장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리저널라이제이션, 지금 이제 자유무역 체제에서 그 프렌쇼링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위주의 어떤 우리끼리만 해, 이런 시장이 이제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 사이버 보안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를 보면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옛날부터 보안주 좋다 그러는데 뭐 거의 너무 작아서 그냥 약간 변동성이 너무 크고 테마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패블리스 있고 그 파운드리 따로 있는 것처럼 설계하고 정말 알짜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뭐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이라고 할지 아니면 하여튼 기계 만드는 쪽. 이게 항상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도 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이게 범용화되기 직전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다 이 그 스타트업 정도의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만료가 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범용화가 되고 사회 전반의 어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그 직전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전 단계라는 얘기는 스타트업이고 심지어 뭐 로봇 같은 경우는 A, B, C, D, E 시리즈 E까지 지금 계속 펀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정통 투자 개념으로 보면 아직 투자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비상장 투자, 벤처의 투자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이버 보안 업체 중에 개별 종목을 몇 개를 찍어서 투자할 거냐?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기업 재무제표도 안 좋을 것이고 시장도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이버 보안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마찬가지인 게 그 미국의 로봇 기술 인공지능의 주도주라고 하면 딱 세 개예요. 테슬라, 아마존, 네. 구글, 알파벳.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갖고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기업들이 그 핵심 기업들. 자회사들 말씀하시죠? 예. 솔루션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조그만 회사들, 스타트업들의 2010년도 초반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궤를 딱 같이 하죠. 네. 그럼 얘네들이 뭔가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정말 퍼펙트한 솔루션을 내는 타이밍과 이 시장에 이걸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범용화 기술이 되는 그 타이밍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고려할 부분 좀 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말씀 나온 김에 로봇 같은 경우는 미국만 해도요, 로봇 인공지능 자율화 관련한 기업이 12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네. 미국에 있는 그 로봇 관련한 회사 1200개 중에 12%만 로봇을 직접 제작하는 회사고요. 나머지 70%가 시스템 솔루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도체 산업 구조하고 유사하죠. 패블리스, 바운드리 이런 식으로. 예. 그런 투자 타이밍이 아직,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장 어떤 그 성장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별 기업 단에 보면 성장 사이클과 이 성장의 궤를 같이 하는 범용화될 수 있어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는 반드시 일치해야 뭐 조금 앞뒤로 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타이밍을 잘 보셔야지. 사이버 보안 정말 중요하고, 예전에 우스갯소리지만 2010년도 정도인가요? 제가 이제 모 운용사에 있을 때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판매사인 은행에서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펀드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물펀드를 출시했는데 네. 매경에서 헤드라인이 그때 매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요 경제 일간지였는데 네네. 워터펀드 물 만났네라고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워낙 잘 팔리니까. 근데 정확하게 1년 있다가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워터펀드 물 먹었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물오염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죠. 맞아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죠. 네. 그런데 그거는 50년짜리, 100년짜리 사회적인 지구 환경적인 이슈였고 투자 상품이 되고, 투자라고 할 때는 이게 포지셔닝도 돼야 되고 투자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시성, 시장성이 형성이 되어야 그렇죠. 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이나 빅테크,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성숙 단계로 접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네. 아주 새로운 기술이 올라올 때는 그런 어떤 시차 또는 그런 어떤 투자 타이밍에 대한 좀 레깅 이런 것들을 잘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 또는 펀드로 투자해야 되는 때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전자에 투자할 거냐, 삼성전자 저 밑에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뭐 SNS 테크라든가 뭐 이런 뭐 블랙 마스크 제조업체라든가 어디다 투자할까? 지금은 반도체 업종 같으면 SNS 테크 같은 데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로봇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뭐 이런 업종으로 가면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업계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약간 좀 다시 뭔가 유동성 잔세가 찾아오고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좀 주도주 역할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갈 만한 그런 주식들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에 대한 어떤 세력 형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업종의 리더십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무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 세계 패권 전쟁 그리고
그 공급망 재편,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언택트, 뭐 사회적인 구조, 경제적인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 R&D 투자가 지금 막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걸 딱 종합해 보면 내년, 뭐 올해 내년 한 3에서 5년 이 즈음이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을 비즈니스 사이클을 주도하고 메가 트렌드가 될 테마가 뭐냐?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로보틱스라든가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 저희가 갖고 있는 6개 테마의 딱 핵심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그럼 좀 궁금한 게 뭐 그런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소부장에 투자해도 되지만 성숙기니까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 성장기여가지고 약간 삼성전자처럼 좀 등치가 크고 그렇죠. 그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요 슬라이드를 갖고 왔는데요. 아까 언급은 좀 됐었지만 미국의 그 로봇 관련 투자하는 이제 대장주라고 하죠. 이 시장을 좀 끌어가고 있는 회사들은 딱 3개예요.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벳, 구글, 테슬라, 아마존. 그런데 그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산업은 지금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 리테일 산업이 있고 이제 산업용 시장, 기업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리테일 쪽은 되게 전망이 안 좋잖아요. 지금 계속 실적 발표하면 내년에 계속 안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시장에서는 여전히 견조할 거라고 보거든요. 리저널라이제이션이라든가 지역화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마진율을 회복할 수 있거나 해당 시장에서 어떤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뭐 자동화라든가 무슨 또 뭐 어쨌든 하이테크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그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기업용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아주 견조하다고들 다들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리테일 시장에서 좀 안 좋은 거죠. 똑같은 거죠. 이 로봇 같은 경우도 리테일 시장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식당에 가면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만 로봇이 와서 자동으로 딱 갖다 주고 이런 거 또는 그 로봇 청소기 정도예요. 우리가 일반 가정 리테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우리가 해외 투자 또는 국내 투자 그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자산으로서의 또는 투자 테마로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인가? 조금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업용 수요가 아주 견조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마진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동화 시킬 것이고 이제 그래서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테마로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을 중에 어떤 걸 찍으라고 한다면 저희는 산업용 기술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그 산업용 기술에 더 활용도가 많이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 저희는 알파벳, 구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여기 제가 자료에 써진 대로 관련 기업들, 알파벳이나 테슬라, 아마존이 투자했던 회사들 이름입니다. 이게 샤프트 인더스트리얼 퍼셉션, 메카, 뭐 아마존 같으면 키바 시스템스, 캔버스 테크 뭐 이런 식의 이 주요 기술 분야 어떤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파벳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트럭 승하차용 시스템, 로봇팔 제조할 때 이렇게 뭐 만드는 거죠. 카메라 시스템, 과일 수확 로봇. 그리고 아마존 같으면 공간 AI 기술,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웨어러블 세이프티, 이족 보행 로봇. 느낌이 조금 오지 않으세요? 어느 쪽이 더 산업용의 활용도가 높은 기술들이냐라고 할 때 그러면 저희는 로보틱스의 어떤 테마에 의해서 대장주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구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대표 기업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찍어보면 나오니까. 락벨 오토메이션, 뭐 밑에 괄호는 이제 티커고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산업 자동화 솔루션의 가장 선두 업체가 락벨 오토메이션이에요. 물론 YTD 성과로는 다들 뭐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시장이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또는 하이테크 업종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볍고 조금 포지셔닝이 잘 돼 있지 않은 회사들은 그만큼 더 빠질 테니까. 뭐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이런 키는 산업 자동화 또는 산업에 대한 수요에 더 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당장은 훨씬 더 앞서서 치고 나갈 거다라는 개념이고 제가 자료에 쓰진 않았지만 저희는 뭐 ETF에만 투자하는 자본사니까 ETF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관련된 보고서를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그 업종에 대한 그 비상장 회사들도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 회사들을 보면 지금 이 락벨 오토메이션 등등부터 상장돼 있는 회사보다 미국 시장에서 정부나 실제 산업 기업들에서 훨씬 더 로봇이라든가 자동화, 인공지능으로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회사들이 드론 디플로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님블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고 시그리드라는 회사가 있고 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뉴로가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연초 대비 주가가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이유죠. 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개별 종목에 제가 만약에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드론 디플로이 같은 회사에 투자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건설 현장이라든가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이제 농업에 보면 그 사이트도 엄청 크고 이 구조물들이라든가 주변 환경하고 맞춰서 어떤 역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잖아요. 네네. 얘네는 이 자동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대요. 드론 쫙 띄워서 사이즈 뭐 이런 공간 뭐 이런 것들 3차원으로 쫙 그려갖고 이 그 절차라든가 비용을 훨씬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 같으면 미국 농장은 뭐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드론 띄워갖고 뭐 쫙 그러니까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서 네네. 그 어떤 행성에 불시착을 하고 거기에 왜 동그란 뭔가를 딱 띄우잖아요. 네네. 그 이렇게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동그란 그 로봇들이 빛을 쭉 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구조물의 구조나 이거를 다 뭐라 그러죠? 스캔을 떠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 들면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또 그게 360도로 다 찍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나중에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고 이 드론 디플로이가 건설부터 에너지, 인프라 모든 분야에 다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청소 로봇을 만드는 회사보다 이런 드론 디플로이 같은 회사의 기술력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높고 성장성이 훨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은 여러분 요새 워낙 정보가 공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 뭐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 미국 로봇 관련 기업 하시면 다 나옵니다. 요지는 그 중에 어떤 게 성장을 할 거냐라고 할 때 그 테마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뭐 협동 로봇도 있고 뭐 자동화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테마에 따라서 분류가 여러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큰 틀에서 본다면은 약간 소비자 관점보다는 확실히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렇죠. 직접적으로 뭔가 지금 현 상황에서 투자가 과감하게 들어갈 만한 그 산업용 로봇 그렇죠? 공장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요번에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디즈니 영화사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디즈니 영화사가 미국에서 무시하지 못할 로봇 기술 투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최근에 약간 좀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스턴트맨 대신에 로봇을 이렇게 CG 안 쓰고 로봇을 쓴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스파이더맨도 그 로봇을 썼다고 그러고요. 진짜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의 그루트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꼬마 나무. 네네. 그것도 실사로 로봇이 했다고 그러고.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스턴트맨이 공중에서 이렇게 스파이더맨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때는 이 공기역학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세를 잡을 수가 없대요. 이게 머리부터 떨어진다거나 이 손을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역학이. 근데 로봇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CG를 입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CG를 입히는 금액보다 차라리 로봇을 잘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 무슨 그 테마파크인가? 네네. 거기에 이미 그거를 실제 체험하고 구경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꾸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영화 산업은 계속 무난하게 가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콘텐츠 산업은 사실 계속 성장하죠. 네, 성장하는 산업인 거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로봇 섹터, 유망하다.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디즈니가 로봇주는 아니지만 무시 못할 그 업종의 어떤 변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계속 그런 기술이라든지 로봇을 사용의 비중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정식적으로 로봇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겠네요. 그러겠죠. 그리고 영화 산업이라는 게 뭐 미국 양대 영화사라면 이제 MGM인가요? 거기하고 디즈니니까
뭐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죠. 약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숨겨진 그런 로봇 관련주로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로봇 같은 것들이 초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 주식을 잘 골라서 잘 발견하면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변동성을 좀 겪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꾸준히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ETF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뭐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ETF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관심 가질 만한 네. 5개를 굳이 제가 표현을 좀 드리면 제가 여기다 몇 개 언급을 해왔던 것 같은데 5개 중에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ROBT, 이건 ETF입니다. 티커입니다. ROBT하고 네. 로보가 있고 이제 제가 vs ARKQ라고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사실 그 6개 테마 중에 로봇 자동화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ARKQ를 계속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ARKQ가 ARKK나 뭐 ARK 이노베이션만큼의 하락률은 치연을 하진 않았지만 조금 하락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ARKQ를 지난 FOMC 하면서 그 금리 엣지 상품 털면서 얘도 같이 정리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로봇 관련한 ETF 투자하면서 갑자기 테슬라를 또 자꾸 이렇게 공격하게 돼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ARKQ의 비중이 제일 많은 회사가 테슬라예요. 근데 저희는 테슬라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테슬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퍼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00배 넘었었나요? 190배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많이 내려와서 55배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경쟁사라고 하는 현대차 퍼가 10배 안 되고요. 그렇죠. 포드가 10배 정도 되고요. 아직도 많이 빠져야죠. 그 최근에 또 저희가 집중 보고 있는 거는 이 연구개발 투자비가 급감을 해요. 테슬라가요? 테슬라에서. 그럼 기술 베이스의 회사가 네. 연구개발 투자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조금 느낌이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고로 그 미국 자동차 시장 내에 전기차 시장이 마켓쉐어가 5%거든요. 네. 그러니까 5%라고 하면 적어도 30%, 40%까지 50%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 리서치 회사들이 다 그렇게 전망을 해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도 성장은 하겠죠. 그런데 미국 내에 지금 전기차 관련한 회사들이 몇 개가 있냐면요. 미국 내 전기차 관련한 브랜드가 지금 한 50개가 조금 안 됩니다. 48개라고 하는데 2025년까지 한 160개 정도를 예상을 해요. S&P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그 리서치 연구기관에 따르면. 네. 그럼 이제 시장이 계속 경쟁차들이 포함한 들어올 거고 또 확인 안 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자동차 1, 2위 하는 회사가 GM 포드지 않습니까? GM 포드가 지금 웃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대충 인프라 깔려지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뭐. 어차피 인프라는 다 깔려 있으니까. 포드나 GM 같은 공룡회사가 테슬라로 전환하는 테슬라로 설비 투자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까지 평가받았던 퍼만큼의 이 멀티플은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그분이 너무 좀 딴짓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배구조에 관심도 많지만 CEO 리스크를 조금 크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털었고요. 또 더군다나 뭐 코인 같은 거 막 하고 그러니까 저희 기준엔 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ARKQ를 좀 털었는데 그 ARKQ의 비중 1위 회사가 테슬라인 거를 감안하면 이 ROBT라든가 ROBO라는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 로봇 관련한 ETF가 한 5-6개, 뭐 ROBT, 로보, ROBO, ARKQ, IRBO, IQM 이렇게 저희가 딱 분류를 해서 몇 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요 한 5개 정도가 유망해 보이는데 문제는 편입되어 있는 그 자산 섹터 비중이라든가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럼 문제는 운용사가 어떤 운용 철학 그리고 그런 하이테크라든가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지도 저희가 판단을 좀 해서 종목을 고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ROBT하고 ROBO 같은 경우는 그 ROBT는 First Trust라는 회사에서 2021년부터 운용하는 펀드고 ETF고 한 2,200억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리고 뭐 TER 그러니까 운용보수 총 운용보수가 0.65%고 이게 그 위전 투자 바운더리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데 미국 비중이 한 55%가 되어 있고 종목은 112개 정도 투자하고 있고 네. 그리고 ROBO는 Exchange Traded Concepts라는 그 하이테크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First Trust하고 ETC Exchange Traded Concepts라는 운용회사는 이런 하이테크나 테마
투자에 되게 강점이 있는 회사고 저희가 아까 4개 포트폴리오 운용 내에 이 퍼스트 트러스트 같은 회사고 저희가 뭐 퍼스트 트러스트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데 네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하는 그 ETF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다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마형이라든가 헤지 펀드형 투자나 이런 데 되게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ROBO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워낙 큽니다. 뭐 1.2 빌리언 정도 되니까. 엄청 크네요. 예, 뭐 한 조 단위가 넘어가는 펀드고 이제 비용은 아까 ROBT보다는 조금 비싸요. 0.95%. ETF는 아시겠지만 뭐 비용도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도 글로벌리 투자라는데 미국 비중이 46%, 종목은 83개. 그러니까 그 지역 안배라든가 국가 안배라든가 뭐 종목 수라든가 이런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운용사의 어떤 능력, 경험치 이런 걸 볼 때 ROBT나 ROBO 같은 ETF가 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할까 하면요. 워렌 버핏이 최근에 TSMC를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바닥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사실 그 실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인 감익 사이클이거든요. 네. 4분기 안 좋고 내년엔 더 안 좋다.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제가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는 조 단위 영업이익인데 내년엔 뭐 1천억?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안 좋아지면 마이너스 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90 몇 %가 감소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약간 좀 잃은 것이 아닌지, 뭐 삼성전자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비중이 큰데 이 반도체 주식을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면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조금 잃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직접 기업 탐방을 가지 않았으니까 네. 해외 이제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이제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 보고서들이 이구동성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에 실적이 더 많이 빠질 거다라는 걸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글로벌 경기는 어쨌든 위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도 또 위축되고 있고 더군다나 소비가 미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견조하긴 하지만 소위 그 듀어러블 굿스, 내구재 소비에서 서비스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구재 소비 대상 품목 중에 하나는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제가 다른 그 로봇이라든가 사이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축소된 마진을 어떻게든 회복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자동화, 로봇, 빅테크, 기술 혁신 이런 데가 이제 보물처럼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들이 다 반도체거든요. 이제 메모리로 들어갔 뭐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는 쉽게 표현드리면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설계 생산만 해 회사고 잘 아시는 삼성전자는 기술 개발하면서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58%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가 18%. 네. 그런데 파운드리가 이 TSMC가 저희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삼성이냐 TSMC가 좀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나 AI라든가 뭐 자율주행 이런 테마들이 계속 업종들이 뜨고 미국의 어떤 법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예고하고 있고 이제까지도 많이 화랑이었었고 좋았고 그럼 거기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회사가 저희는 TSMC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볍고 네. 뭐 퍼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4.5배. 그런데 이제 성장성을 좀 더 번도하는 얘기겠죠, 시장에서. 네. 삼성전자는 좀 무겁죠. 뭐, 저희 주가가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1150불 정도 하고, TSMC가 지금 53불 정도니까 훨씬 가볍다는 거고요. 시가총액 같은 것보다도 약간 그 각 주가의 액면 그 자체로도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삼성전자가 왜 액면 분할을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액면 분할 안 했으면 지금 한 300만 원짜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수급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TSMC와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TSMC라고 보는 것은 아까 뭐 전기차라든가 그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더 많이 받는 쪽이 TSMC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이제 온쇼어링, 리쇼어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사실 지금 반도체 하나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파운드리사들을 다 끄집어 와서 우리나라에서 해라고 지금 계속 온쇼어링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생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극적으로 표현해서 제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런 과정에서 직접 파운드리만 할 수 있는 회사냐 설계하고 기술력을 같이 개발을 하면서 이 경쟁을 하는 회사냐라고 할 때 미국 입장에서 미국 경쟁 설계하는 미국 경쟁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회사가 좀 편하겠습니까?
그냥 설계만 하고, 네. 아니, 설계는 니네가 해, 우리가 제조만 할게. 그렇죠. 라는 회사가 훨씬 편하겠죠. 그럼 그런 어떤 뭐 정치적인 또는 비경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에서부터 TSMC가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TSMC가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우린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맞아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났었는데. 네. 그런 것도 은근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기술 발전을 병행하면서 경쟁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따지면 TSMC가 조금 더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제 반도체 전체로 보면 반도체는 사실 이게 좀 장기로 접근해야 하는 테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시클리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큘러하게. 네. 지금은 이 사이클이 조금 더 떨어지는 사이클이고, 근데 아까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뭐 4차 산업혁명, 어떤 R&D 투자에 의해서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바뀌는 요 타이밍에 전방위에 다 쓰이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빅테크 뭘 꼽아본들 거기에 반도체 영향 받지 않은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신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반에 시장 흔들리면서 저점 형성할 때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제까지 조금 뭐 이겠다 저겠다 했다면 랩업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여러 가지 기대감 또는 우려감이 혼주되어 있어서 차피한 시장. 그래서 그런 차피한 시장이 올 거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점이 올 거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미리 조금 들어가서 그렇다고 뭐 위험자산을 너무 많이 그냥 위험자산으로 풀리 그냥 실는 거는 조금 변동성에 노출이 될 것 같고 지금 비중을 굳이 제가 추천을 드리면 주식 20%, 채권 20%, 실물 대체자산, 리얼리턴이라고 하죠. 한 25%, 헤지펀드는 한 25% 정도. 그리고 현금, 금 이런 것들 한 10% 정도. 왜냐하면 금을 내년에 이제 경기가 뭐 감속이든 후퇴든 간에 그런 상황이 오고 페드에서 금리를 피벗한다는 사인 오거나 실제로 피벗을 하게 되면 금 가격은 제가 볼 때 세컨 라운드로 한번 뜰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풀린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돈값이 싸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금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 가격이 제가 실물도 갖고 있으면서 한 10년을 쭉 갖고 보니까 금 가격은 되게 눌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피벗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는 피벗한 타이밍, 금리가 다시 멈추거나 내리는 타이밍이 오면 금은 한번 점프업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을 뭐 20, 30% 실는 거는 수익에 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서 이제 현금 또는 금을 한 10% 정도 가져가면서 내년 상반기 좀 버티다가 내년 상반기 저점 딱 확인되면 저희는 이제 그때 뭐 국가 노출 같은 것도 좀 시키려는 생각이 있고요. 네, 국가가 어디라는 거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아주 유망하게 보고 있는 올해부터 유망하게 보고 있는 국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약간 신흥국 쪽인가요, 그러면? 네, 신흥국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거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공급망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안이 될 국가가 어딜까? 뭐 사실 동남아 뭐 인도라든지 뭐 뻔하거든요. 그렇죠. 네, 베트남이라든지 그렇죠. 제가 실제 이제 급여 생활할 때 증권회사 몇 년 전에 그 ISA 포트폴리오도 그 인도 짜서 되게 수익률이 괜찮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코 이런 데 되게 좋고 보거든요. 멕시코요? 네. 하긴 미국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인건비도 싸고. 미국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투자나 경제 개념으로 보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한 경제 덩어리예요. 생산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멕시코도 되게 좋게 봐요,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발생을 했을 때 사실상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았고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 달러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눌려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피봇이 내려가면은 피봇이 선언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달러 가치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 인플레가 약간 낮아진다 하더라도 달러 가치 하락분 때문에 약간 좀 금이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논리신가요? 그러면? 크게 보면 맞는 논리인데 한 가지 제가 더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달러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예요. 물가도 레벨업이 될 거고. 네네.
전 세계 분업화가 조금 깨지고 이러면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한 단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구도 워낙 많아진 데다가 기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안에는 농산물도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이 가격 자체가 뭐 폭등을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과거 한 10년 평균 원달러 환율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00원? 1,200원? 1,150원. 1,150원? 그 정도? 자, 1,150원이었다. 네, 네. 1,150원보다는 분명히 비쌀 거예요, 이제. 아. 이를테면 1,250원 또는 저희끼리는 1,300원에서 한 1,350원 정도가 앞으로의 평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가, 그러면 달러 값도 다시 올라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방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달러 값이라는 게 계속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브루킹스 연구소, 그 다음에 노동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 거 보고 그냥 달러 값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피벗 기대감 시기든 아니면 피벗이 실제로 되는 시기이든 간에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되면 금값은 한번 뭐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번 스케일업이 되는 시기가 올 거다. 그리고 아무리 그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자금을 옥죄고 줄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풀려 있는 돈 자체가 한 단계 스케일업이 돼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금에는 우호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익률이 뭐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금리 엣지에서 막 130% 보고 90% 먹고 빠지는 이런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연 한 20, 30%? 20%만 수익이 돼도 그거 무시 못할 수익률입니다. 엄청나죠. 그 그럼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모 보고서에서는 내년에 금 온스당 가격 지금 한 1,600불, 1,7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2,000불 넘을 거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긴 20% 오른다면 2,000불 넘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네네. 그 구성하는 자산 중에서 헤지펀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ETF로 투자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과거에 여러분들 헤지펀드라고 하면 말 그대로 펀드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받아주지도 않고 네, 큰 네. 금액 아니면 또 네. 엔타이머니 런던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까다로워져가지고 개인이 그냥 그걸 그 많은 다큐멘테이션을 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그 리퀴드 얼터너티브스라고 해서 별건 아닌데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헤지펀드를 좀 더 유동성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ETF로 구현한 ETF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좀 갖고 온 건데 네. 이 차트는 저희가 매달 네. 그 주요 지수들하고 그 자산군을 8개 자산군으로 나눕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각 자산에 해당하는 전략을 세분 서브 전략을 해서 39개 전략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 각각의 전략에 해당하는 ETF들을 골라요. 네. 평균 한 5개에서 10개를 골라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시장 국면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지난달 그 10월 말 기준입니다. 아직 이제 11월 말 자료가 이제 조금 취합이 안 돼서 뭐 네. 비슷할 겁니다. 네. 10월 말 기준으로 YTD로 각 자산의 서브 전략별로 YTD 수익률을 쭉 보시면요. 빨간색 캡션 띄워놓은 곳을 보시면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시니어론 마이너스 5%. 네. 그러니까 YTD로 마이너스 5%였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플러스 난 종목들이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헤지펀드, 매크로 전략, CTA 커머더티 주식 엣지, 이벤트 드리븐, 모멘텀, 금리 엣지, 특히 금리 엣지 같은 경우는 와, 70% 났잖아요. 와. 그럼 종목의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한 종목 넣어서 네. 수익률을 많이 방어했던, 크게 기여했던 종목인데 90% 수익 실현했던 종목이 이 금리 엣지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자산 배분으로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6%대 양호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커머더티는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상반기에는 커머더티로 좀 많이 방어를 하고 수익을 실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그 시장에서의 살아남는 분야는 있어요. 그거를 주식이냐 채권이냐 대체자산이냐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자산군을 구분한 다음에 이렇게 서브 전략으로 구분하는 이유가 전략별로 이거를 롱바이어스를 하는 애들도 있고 숏바이어스 하는 애들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시장 뉴트럴라이즈 하는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자산군이 헤지펀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중에 이번 헤지펀드 중에 플러스 난 종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CTA 13%, 커머더티 관련된 롱숏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1%. 이거는 개별 종목들은 20, 30% 수익이 난 종목들이 있어요. 금리 엣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시장도 마이너스 20%
그 기록할 걸 마이너스 한 5%에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플러스를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의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한 게 물가 상승 금리 엣지가 딱 시장을 지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CTA나 금리 엣지 같은 거 종목 한두 개씩 베타 다른 종목들 섞어서 한 서너 개 갖고 플레이를 하고 충분히 시장을 대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인터넷 요새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워낙 뭐 잘 돼 있고 또 저희 회사가 다른 뭐 죄송하지만 다른 채널에 또 헤지펀드 소개한 동영상도 진짜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공부하시면 네네. 그래도 아주 뭐 나쁘지 않은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가능하시면 저희한테 저희 회사 홈페이지 있으니까 네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시장이 화랑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뭐 상관없죠. 시장이 어려우면 네. 그 극단론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뭐 제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그렇지만, 좀 시장에 좀 겸손하게 이렇게 어려울수록 시장에 대응해가는 전략을 하자. 그러니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시장을 미리 딱 전망해서 풀 배팅 해갖고 먹으면 많이 먹고, 이럴 때는 또 많이 노출되고, 이런 방법이 있고, 시장을 우리가 왜 머리와 발바닥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시장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대응해가는 방법이 그나마 이 변동성이나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이 극단론을 좀 너무 매몰되지 마셔라. 예. 막 아까 말씀드린 막 경제 대공황 얘기도 나오고 막 그 제목 썸네일 그 자극적이잖아요. 막. 맞아요. 네. 제가 딴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 말씀 안 들으시면 쫄딱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레토릭들에 너무 현혹을 이 되면 이 냉정을 잃게 되고 또 시장이라는 거는 경제 대공황 이런 거 안 옵니다. 경제 대공황이라는 거 뭐 이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케인즈 저도 경제학도지만 네. 케인즈가 위대하다는 거는 그 고전학파 경제학들이 얘기했던 인비저블 핸드가 알아서 다 할 거야라는 거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총수요 관리를 하고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게 아직까지 틀렸다는 검증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 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네네. 그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 대공황이 오겠습니까? 뭐 서브프라임 얘기하시겠죠. 서브프라임은 의도돼서 터트린 거예요. 그거는. 그 실제 하원 그때 상원에서 그 네네. 법을 통과 안 시킬 수도 있었지만 관련법 통과시키면서 억지로 골마 터질 뻔한 걸 아예 터버린 거거든요. 그런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화랑이었어요. 정부가 정책 조절을 하고 금리 조절을 하고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정책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 worst case, 뭐 best case도 없겠지만 이런 시장이 오지는 않는다. 그럼 거기에 매몰돼서 시간 허비하고 막 이랄까 저리랄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렇게 좀 약간 톤 다운하고 헤지펀드라든가 자산군들 여러 자산군들 중에 괜찮은 아이들이 있고 대응력이 있는 자산 운용 전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민하게 딱 이제 참 조합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뭐 손실을 안 볼 수는 없겠죠. 네네. 마이너스 20% 되는 거 제가 볼 때 마이너스 한 5% 막을 수 있고요. 저희도 종목 중에 마이너스 20% 간 거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하나가 마이너스 20% 갔으면 하나가 마이너스 플러스 한 3, 40%에서 메꿔주고 또 분산하다 보면 디폴트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워지고 ETF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6개만 투자해도 개별 각 ETF가 투자하는 게 뭐 많을 때는 몇천 개고 종목이고 적은 게 100개 이상 종목인데 일단 분산되니까 이 변동성의 어떤 폭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조금 차분하게 대응해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시장에서는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막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쏠리는 얘기가 나올 때 사실 미래는 알 수 없긴 하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시장에선 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하면은 꼭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다른 분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본 다음에 사고를 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뭐 심각한 하드랜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자산군, 또 유망한 산업 말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직접 좀 레그넘 투자 자문에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투자 자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